대한민국은 국내 최초의 보리원전 1호기를 영구정지했습니다. 삼척 포스파워 석탄발전소를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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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 취소하라! 다음 연이어서 다시 진행되겠습니다. 인류가 꿈꾸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해 에너지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을까요? 지난 10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사업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쌓아 총 409제곱킬로미터의 내부 매립지를 개발하는 대규모 간척 사업입니다. 새만금은 일조량과 바람 자원이 풍부한 광활한 간척지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뿐만 아니라 제조기업 유치, 연구개발 기능을 결합하여 오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은 전라북도 새만금을 명실공히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선포하는 날입니다. 이제 27년간 긴 어려움을 딛고 새만금의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와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가 건설됩니다. 일부 용도 제한 지역과 유휴지, 방수제와 저류지, 바다 등을 활용한 야심찬 계획입니다. 새만금의 태양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입니다. 공기업과 설치된 나오는 전기 생산량이 1년에 약 7천 가구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정부는 새만금에 원자력 발전소 4개에 버금가는 초대형 에너지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좋아서 자기들은 이제 풍력으로 가고 있다. 여의도 13배 크기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단지와 바다에 풍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연구 인프라와 클러스터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 추진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의미죠. 하겠습니다. 업무 협약에 참여하신 대표들께서는 기념 촬영을 위해 서명된 협약서를 이런 행보에 국회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새만금 일대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수정하면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말 한마디 설명도 없이 또 국회에도 이런 방구 협의 없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새만금 매립지 가운데서도 용도 제한 지역 등 사업 부지로 조성하기 어려운 땅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만든다는 문재인 정부 구상과 새만금 종합 계획에는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시대로의 변화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흐름이며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 목표를 달성하느냐, 달성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전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표라는 것이 이 친환경 에너지 혹은 청정 에너지 사회로 이전이라고 하는 정부의 어떤 정책 목표에 대한 의지 혹은
철학이 반영된 계획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는 이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가는가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3020의 전환에 있어서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 에너지원은 무엇일지, 우여곡절 끝에 건설이 재개된 신고리 5, 6호기. 5호기는 2022년 3월, 6호기는 2023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최근 원전 위험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대용량 전력발전 시설이면 변함이 없습니다. 더욱이 저탄소 에너지 발전 방식에서 원자력은 제로에 가까운 CO2를 배출하고 있죠. 특히 한국형 원전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표준 설계 승인을 받을 만큼 안정성이 입증됐습니다. 또 2020년까지 아랍에미리트에 4개의 원전을 연차적으로 건설하며 수출 확대를 노리고 있는데요. 그 UAE에다 진 발전소가 APR 1400이라는 발전소인데 우리나라의 신고리 3호기가 참전호역입니다. 그러니까 신고리 3호기, 4호기를 먼저 지어보고 이제 가서 똑같이 지은 건데 우리가 어떤 종류의 원전을 한번 지면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처음에 한 자리 잡을 때까지 한 몇 년은 잔고장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APR 1400 신고리 3호기가 첫 번 가동해서 20개월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딱 끝났어요. 이거는 세계 기록입니다. 국내 최초의 원전은 지난해 운영을 멈춘 고리 1호기입니다. 1977년에 완공돼 과거 심각한 전력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원전은 발전 단가도 석탄 화력 발전의 42% 저렴한 금액으로 제조업 중심인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10년) 지식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원자력 발전 인식에 대해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90%를 기록했는데요. 당시 UAE 원전 수주 효과로 인해 이전 대비 6.5%나 상승한 수치이긴 하지만 불과 8년 전까지만 해도 원자력은 전력 발전 방식에 있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말이죠. (2011년 3월 11일) 리히터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 곧이어 발생한 거대한 쓰나미는 모든 걸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들이닥쳤고 그 결과 후쿠시마 원전이 수소 폭발하며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가 잠시 잊고 있었던 1996년의 체르노빌 사고를 상기시켰죠. 2012년 7월 도쿄 한복판 요요기 공항. 무려 17만 명의 시민이 거리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시 50기가 넘는 일본 내 모든 원전을 폐쇄하자는 시민들의 요구였습니다. 그 무렵 한국의 모습도 일본과 비슷했습니다. 원전에 대한 두려움은 가까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원자력이 저탄소 경제사회를 만드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해요. 근데 저는 안전과 위험은 다른 개념이라는 걸 항상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냐라고 묻으면 저는 위험하다고 답변합니다. 근데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냐 묻으면 저는 안전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면은 위험한 것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인류의 소명이거든요. 그래서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수록 만드는 것이. 후쿠시마 사고, 체르노빌 사고를 갖다 얘기를 하지만은 그 사고의 결과라서 그러면은 인류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 사망자 수나 또는 그로 인해 가지고 암 발생 수나 질병의 수나 돌연변이 수발적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크지 않습니다.
한 예를 간단한 예를 들게요. 예를 들게 되면 2015년에 파리에서 기후변화 협약을 한다고 전 세계가 기후변화라는 당연한 것을 갖고 있으니까 195개국의 정상이 모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하나의 위협에 대해서 전 세계가 단합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 위험하다고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동북아 경제를 이끄는 한중일, 그중에서도 일본은 우리와 닮은 산업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오랫동안 경쟁자 관계에 있습니다. 국가 산업 경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이 전력 생산인데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겪은 일본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일본의 부족한 천연 자원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는 우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원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一方で危ないと思うし必要ではない使わなくていいなら使わない方がいいと思うんですけど現実的には、ある程度使っ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と思うんだけれども、心情心としては、あんまり使わない方がいいなとは思います。なんか学校とかで教えてもらったことを聞いて、怖いなとは。なんかその広島のやつとかで最近あったのだと 3.11 の福島とかなんかそういう皮膚に当たるだけで病気発がん性リスクが上がるとかそういうの危ないなと思います。そうですね、危険だとは思うんですが、ただ今の日本のエネルギー状況を考えると原発はなくてはならないものなのかなとも思います。原子力に関してはあまりにもわからないところの説明なんで、それが正しいのか正しくないのか聞いた人は判断できない。産業界が非常にコストがアップするんで全体の値段が上がるし、あと貿易上ね悪影響が出てくる。だけどこれを乗り越えないと原発を止めることはできない。 지난 13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문부과학성은 미국 상무부와 함께 원자력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로 규정하고 양국 간 원자력 발전 협력 강화에 대한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국민들이 체감하는 전력 사업의 현주소는 어떠할까? 安い方だと思っています。高いと思わないです。はい。知ってるの？海外との比較。海外との比較をよく知ってるわけじゃないですけども、周りで電気料金のことで困っているっていうことはあんまり聞かないので。 도쿄에 위치한 일본의 한 중산층 가정을 찾았습니다. こんにちは。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どうぞお入りください。こちらになります。どうぞ。はい、柴草真紀子と申します。 주부인 시바쿠사 씨는 미국에서 8년여의 회사 생활을 하다가 1년 전 남편과 함께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はい、4人家族で、主人とアメリカ人の主人と私と、息子が2人いて、上の子が7歳で下の子が4歳です. 미국과 일본에서 생활해본 시바쿠사 씨는 두 나라의 전기료 차이를 몸소 체감하고 있는데요. あんまり多分節電するとかっていう意識は多分もっと多分日本よりアジアの国とかよりももっと薄れてるような気がします。結構みんなエアコンも使い放題だしつけっぱなしにしたりとかもう全然平気でやってるので、はい、そうですね、電気はいつも節約し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のは私も IKEA でずっと育ったので。 하지만 미국 생활에 익숙해진 시바쿠사 씨. 다시 돌아온 일본에서 전기요금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합니다. 家庭はすごく多分一般家庭よりも電気の使用量が多分多くて
今ですと、9月10月だと1万3000円から1万多分6000円ぐらい。電気料金見せてください。はい、ですね、今はインターネットで見れるようになっ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だいたいこういうふうに、請求書と、使用料が郵送で送られてくるので、ちょっと今なくしちゃったのでオンラインで見られることもできます。で、だいたい、これ10月ですねが、1万3000円ぐらいで、これが一番直近のものです。で、9月だともっと高くて暑かったので、これもだいたいやっぱり1万6000円ぐらい。7月から8月一番暑い時です。7月も同じぐらいの料金を払ってます。시바쿠사 씨는 최근 전기요금을 줄일 방법을 찾았습니다. 東京電力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東京ガスと電気を一緒のセットにして少し電気料金を抑えるようなプランに、10月に変更したばっかりです。 일본은요, 우리나라보다는 이 전력 사업이 훨씬 더 민영화됐습니다. 우선 일본의 전력 사업자들은 국영기업이 없습니다. 국영기업 없이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완전히 파산을 해가지고 그것이 국영기업화된 건 있지만은 그 외에 일본은 모든 전력 사업자들이 지역 독점 체제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이 도매, 소매까지 활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전 사업체를 하나 차려가지고 전력 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갖다 산 다음에 내가 팔 수가 있는 그런 구조예요. 일본의 전력 공급 환경은 우리와 다른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을 경쟁시켜 시장 원리를 유지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6개 발전 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해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일본은 2016년 전력 소매 시장을 전면 민영화하면서 400여 개의 소매업체가 전력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본의 전력 사업은 어떤 변화를 맞고 있을까요?とアメリカで行われているその国際的なエネルギーシンクタンクの評価ランキングで、最近は上位に位置づけられているようになっております。世界のエネルギー需給見通しを公表しているシンクタンクって非常に少ないです。で、IEA という国際エネルギー機関と、それから我々の研究所、それからアメリカの、EIA というところぐらいしかそうした見通しは公表していないので、非常に珍しいシンクタンクと言えます。 현재 일본은 전력 시스템 정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日本では、電力システム改革というのを進めています。で、具体的には発電、それから小売分野での競争原理の導入を進めています。また同時にその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導入拡大、それからスマートグリッドといわれる次世代のネットワーク構築、この3つを同時に進めようとしております。 日本の場合、その原子力、今の世間は、維持するものだと今言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いかがです？なんかエネルギーの専門家として原子力発電というのはどういうものなんでしょうか？原子力発電というのは新しく作るのはやはり国内では非常に難しく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その一方で、その CO2 ゼロの電気を安定的にその発電できる設備であるというのも間違いありません。 日本では太陽光が多いんですけれども、夜間当然発電できないので、24時間分その低炭素、非化石電源をその電気を作ろうと思った場合には、原子力の方が効率性がいいという面があります。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 우리가 이제 발전 차액 제도라 그래서 이제 FIT, 그러니까 FIT라는 발전 차액 제도로 신재생 보급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가 RPS, 그 리뉴어블 포트폴리오 스탠다드라고 하는 제도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신재생 보급이 좀 느려졌다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부터 FIT, 발전 차익 제도 구상을 다시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이제 태양광을 비롯해서 신재생 보급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죠. 일본의 화석연료 사용 비중은 2010년 81.2%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가동을 중단하면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고 2012년에는 91.6%로 정점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에너지 자급률이 하락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것을 우려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주력했죠. 현재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公益財団法人自然エネルギー財団大林美香事業局長でございます。で、日本政府の2030年の電気の自然エネルギーの目標値が 22% から 24% っていうものなんですね。で、それを3年前に日本政府は一旦決めて、で今年もまたその目標値を見直すことなく同じ目標値にしたんですけれども、私たちは非常に低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て、自然エネルギーが今足元で伸びている状況を考えると、例えば今年の前四半期、一番最初の第一四半期ですでに 23% に達しているんです。日本でも2012年に固定価格買取制度という制度が入って、非常にその自然エネルギーが一気に増加していったんですね。特に太陽光発電が今もう日本では50ギガワット、非常に大きな量入っているわけですけれども。 홋카이도 신치토세 국제공항. 그 옆에 약 33만 평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공기업 한국전력의 기술력으로 건설되었는데요. 대표적인 팀 코리아 사업으로서 치토세 태양광 사업은 한전이 최초로 진출한 해외 신재생 태양광 사업입니다. 또한 일본 내에서도 최초로 상업 운전이 된 ESS가 접목된 하이브리드형 융복합 신재생 사업이며, 치토세 태양광 발전소는 한전이 최초로 진행한 해외 태양광 개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약 1,130억 원에 한전이 80%의 지분을 보유했죠. 이곳은 25년 동안 가동하며 약 3,174억 원의 전력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치토세 발전소 부지는 약 100헥타르 정도 되는 광활한 지역입니다. 특히 구 치토세 공항으로 아주 굉장히 평탄한, 활주로 썼던 평탄한 지역이어서 지질이 굉장히 안정화돼 있어서 큰 자연재해도 좀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입니다. 또 홋카이도 내에서도 눈이 많이 오지 않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적살에 대한 영향도 반영을 했을 때 가장 입지가 좋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일본만 봐도 해외 자원 개발을 민간이 하고 정부의 역할 혹은 공공의 역할은 민간 기업이 해외 자원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혹은 다른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실제 리스크가 큰 분야에 있어서, 리스크가 큰 자원 개발에 있어서는 민간의 역할이 강조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는 주변 환경 보전에 도움이 되지만 기후에 따라 생산량 변동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힘든 것이 단점입니다. 이 녹색깔 곡선은 아침에 태양이 뜨면서부터 발생되는 태양광 발전량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ES 설비에서 이 변동성을 충전과 방전을 계속 흡수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 노란색 곡선으로 전력회사에 안정된 전력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ESS성이 접목된 태양광 발전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곳은 태양광 발전의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를 사용합니다. ESS는 축전지에 생산된 전기를 모아두고 필요한 양만큼 균일하게 소비시키는 시스템인데요. ESS를 통해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은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강풍에 날아가고 물폭탄에 공항이 잠겨버린 일본. 25년 만에 덮친 강력한 태풍이 지나가자마자 이번엔 땅이 흔들렸습니다. 불과 몇 주 전인 11월 5일에도 리히터 6.2의 지진이 발생한 홋카이도. 지난 9월 이부리 동부 대지진에 이어
올해 2번의 강진이 발생했는데요. 지진은 태양광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근본 9월 6일 날 발생됐던 이브리 동부 대지진 때에도 저희는 큰 피해 없이 바로 가압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지진 피해에 대해서 좀 안전하지 않나 싶습니다.やはり自慢ができる分としては、北海道電力さんに供給できる供給量を一定に出力できるっていう利点がありまして、そちらの方が安定的に出力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あれば、北海道電力さんの系統制御も、談話できるっていうことになりますので、その点が非常に優れている点だと思います。はい。 미국과 캐나다에 진출한 후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로 일본 시장까지 진출한 한국전력.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사업 역량과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경험과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후 원전 제로 정책에 돌입한 일본. 2013년 9월 마침내 모든 원전 가동이 중단됐지만 불과 23개월 만에 다시 원전을 가동시켰습니다. 현재는 9기 원전을 가동 중이며 19기 원전이 재가동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최근 도카이 제2원전은 기존 40년 수명을 6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죠. 원전의 위협을 겪은 바 있는 일본. 하지만 현재도 원전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위험 요인이 낮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본에서도 팽팽히 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에너지원 갖고 갈등이 많아요. 원자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재생에너지를 어디까지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시장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이것이 정책 당국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뭐 현대자동차나 또는 삼성반도체 이런 데서는 24시간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재생에너지보다는. 반면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재생에너지를 선호하는 그러한 단체라든가 그러한 회사도 많아요. 그 배전 산업체가 재생에너지 것만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만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시장 기능에 가지고 자원 배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갈등이 해소가 돼요. (1970년) 일본의 산업구조 개편 후 일본 중부의 대표적 산업도시로 성장한 나고야. 자동차 산업 부품과 항공기 부품의 40% 이상이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에너지 정책을 다시 꾸리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중단됐던 원전의 비중을 최소 20%로 올리는데 이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22%와 맞먹습니다. 이런 에너지원의 합리적인 비율 조정이 일본 에너지 믹스의 핵심 내용입니다. 나고야에서는 매년 일본 최대의 산업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업종 교류 전시회라 불리는 메세 나고야는 1차 산업부터 4차 산업까지 기업들이 서로 기술 교류를 할 수 있는 산업박람회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산업 구조가 유사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정책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죠. 탈원전을 지향하는 우리와 달리 일본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공존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에너지 믹스 정책은 기업들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요? リュウイチです。そうですね。エネルギーの向上っていうよりですね、ロボットを使いまして省力化
であったりしますし、その辺を、考慮したエネルギー、人の力をですね機械に変えるというような形で、効率化を図っております。タイという規模のお客さんって結構多かったですかね。そうですね、老朽化した設備であったり、新しい、技術を使った機械であったりっていうのを必要としているお客様はどんどん増えてきていると思いますね。우리나라는 1980년대 자동차와 전자산업 분야가 급성장하며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어느덧 4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우리나라 산업용 로봇 시장은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또 로봇 밀집도는 세계 1위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생산 시스템의 발전이 오늘날 노동자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부작용도 있지만 그럼에도 세계의 기업들은 생산 비용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생산 설비 자동화로 인해 산업 전력 수요도 매년 증가하고 있죠. 한전의 전력 판매량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총 전력 사용량은 2007년 351.5테라와트에서 2017년 484.2테라와트로 37.7%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산업용 전력 판매량의 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185.9테라와트에서 272.7테라와트로 46.7% 증가했습니다. 또 가정용은 53.1테라와트에서 65.3테라와트로 22.9% 증가하면서 산업용 전력 수요가 주택용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고야 산업박람회에서 만난 또 다른 기업은 생산시설의 일부 전력을 직접 생산하거나 전체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는 공장을 제안합니다. 電池であったりとか、あとは LED、そういった省エネをすることによってエネルギーを見える化し、マネジメントをしていくというようなことを支援する会社です。エネルギーを見える化というのはどういうものなんですか。例えばこちら見ていただくといいんですけど、まずその太陽光で発電した電気をですね、蓄電池に貯めましてですね、それを一回貯めた時に 제가 10년 전에 42인치짜리 LED TV를 하나 샀습니다. 그때 소비 전력이 얼마였냐면은 250와트 됐어요. 요즘 65인치 TV 100와트가 안 됩니다. TV는 커졌는데 전기 소모는 줄었죠. 국내 기업들은 일반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혁신적인 전력 고효율 제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의 한 대기업도 일본과 같이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생산 공정에 필요한 전력을 신재생 에너지로 직접 생산해 사용하는데요. 빅데이터, AI 등 지능형 정보통신을 활용한 융복합형 스마트 공장은 제품 기획 단계부터 효율적인 생산 환경 조성까지 제조업의 미래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각종 환경적 변수에도 일본 제조업이 안정적인 전력을 수급할 수 있는 건 생산 설비의 전력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日本の製造業というのは自動化っていうのを相当これまで推進してきました。でその中で産業用の電力需要っていうのは省エネの取り組みもあって、特に大きく増えていません。むしろ정보화 시대, 에너지 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次にデータセンターですとかデータのマイニングのようなものというのは今電力消費が非常に大きい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ただそれをどこでやるのかというのが大きな問題で、日本では国内にサーバーがたくさんできるというよりは海外に拠点を持ってデータセンターを設置するということも取り組みとして行われています。 일본이 꿈꾸는 에너지의 미래, 바로 국가 간 에너지의 경계를 허무는 것입니다.
アジアスーパーグリッドをアジアスーパーグリッドという構想っていうのはもうご存知とは思うんですけれども、日本と韓国だけが唯一唯二つというか重要なその先進国の中で他の国とつながっていない国2つだけなんですね。中国もロシアもモンゴルもすでに他の国々とつながっています。でヨーロッパももちろんつながっているっていうことを考えると、アメリカもカナダともう随分昔から国際連携やって水力の電気をやり取りしていると。 일본은 동북아 슈퍼그리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유럽의 광역 전력망과 비슷한 개념인데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전력망을 서로 연결해 전력 생산과 수요 체계를 바꾸자는 주장입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의 경제성은 어느 정도이고 또 우리에겐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원전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국가인데요. 그런 곳에서 전력을 이제 교환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럽은 광역 전력망이 만들어져 있어서 국가 간 전력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2014년 영국과 프랑스, 북유럽 간 전력망 연결을 마친 상태입니다. 일본은 그걸 갖다가 경제적인 걸 가장 우선시해가지고 그걸 갖다 추진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슈퍼그리드 갖다가. 일본이 주장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한반도를 포함해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을 잇는 광역 전력망을 뜻합니다. ヨーロッパなんかだとアイルランドとか、イギリスとか、島国ですよね。そういった国がもう本当にその国際連携をどんどんやって自然エネルギーをどんどん増やしていくっていう政策を今行っている。 물론 동북아의 정세는 유로존이라 불리는 유럽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동북아는 에너지 산업 협력에 앞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재한데요. 과연 동북아 슈퍼그리드의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ですが2015年に中国の方からむしろ連絡があって中国の電力送電網の 96% を持ってるSGCC ステートグリッドチャイナというチャイナコーポレーションという大きな送電事業者がいるわけですが、それが国際的な送電網のビジネスを始めていきたいということで、もしその可能なものがあるとするならば、日本とその韓国の間に洋上風力発電所を作ってそれを共同で利用するという形のスーパーグリッドはあり得ると思っています。 일본이 슈퍼그리드를 연결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쪽 한국과 그 대마도를 통한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와 연결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일본하고 연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남북 간 슈퍼그리드를 연결하는 것은 에 비해서 동서 간 연결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대가 달라지면 피크 시간이 서로 다르게 됩니다. 유럽과 같은 광역 전력망, 동북아 슈퍼그리드가 실현된다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우리 한번 오일 사태를 봅시다. 중동 국가들이 오일을 딱 거머쥐고 있다가 오일 갖고 한번 흔들어가지고 오일 쇼크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유럽의 그 러시아 가스 사태를 한번 봅시다. 크림반도 분쟁이 났을 적에, 우크라이나 분쟁이 일어났을 적에 러시아가 가스파이프를 잠그는 순간 유럽 국가들이 다 러시아에 대해서 갑자기 말을 바꾸고 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메르켈 보고서 러시아의 가스에 발목 잡혀가지고 있다는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러한 중요한 폴리시 정책이거든요. 例えばロシアとフィンランドっていうのはその相互に送電線で結ばれていて、ロシアからそのフィンランドに電気を輸出していました。しかし双方が自由化をして、連携線を商業的に利用するという方針に変わった後、そのロシアに売った方が儲かるっていうことになって、コストとしてはロシアの方が安いのにフィンランドからロシアが電気を買うという構造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
これはその市場の仕組みが違うのでそういうことが起きたということで非経済的な結果になってしまっていました。でそのように国と国の制度を揃えないと이 동북아 간 슈퍼그리드를 통해서 전력 거래가 되고 상호 간의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있어서 협상의 어떤 툴이 생긴다, 레버리지가 생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핵융합에너지 국책연구기관인 국가핵융합연구소. 원자력 발전이 이제 여러 가지 타입의 발전기들이 있어요, 리액터들이 있어요. 현재 그 토카막 장치가 핵융합에서는 가장 그 성능을 잘 내고 있는 장치인데 이게 핵융합이 장차 이제 미래에 있어서 아주 상용화가 된다면 여러 가지 타입들의 장치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국가핵융합연구소는 1995년 시작한 연구사업으로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를 보유한 전 세계 흔치 않은 에너지원 연구기관입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와 함께 공동으로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결국 이제 핵융합 에너지의 목표는 안정적이고 깨끗한 전기를 생산을 해서 그를 이제 국민들에게 보급을 하겠다. 그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럼 지구에서 이제 어떤 자원을 가지고 핵융합을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융합의 연료는 바닷물에 들어있는 중수소하고 이제 리튬이라고 하는 그 원소를 통해서 이제 핵융합의 연료를 이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핵융합 발전. 하지만 상용화는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우주를 운행하고 있는 뭐 태양이라든가 별들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빛을 내고 에너지를 우주 공간을 퍼뜨리고 하는 것이 다 핵융합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인류가 계속 자연을 모방해 오면서 이제 살아왔는데 또는 자연에 의지해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이제 자연이 줄 수 있는 이제 마지막 그 어떤 기술이 바로 이제 핵융합. 화석연료를 대신하게 된 원자력은 인류 에너지 역사의 획기적인 발견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쉼없는 연구로 다양한 에너지원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은 우리에게 어떤 숙제를 남기고 있을까요? 이 시간과 속도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향후 30년 내에 100% 신재생 에너지 보급, 100% 탈원전이 가능하냐라고 물으신다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향후 50년, 70년, 100년 이렇게 물으시면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CO2 배출량은 2012년 대비 13.2% 증가했습니다. 그중 석탄이 81%, 유류가 19%를 차지하고 있죠. 많은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세부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이 필요하고 미래 에너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에너지는 사실은 세 가지의 딜레마를 갖다 해결해야 돼요. 뭐냐면은 공급의 안정성, 그 다음에 환경성, 그 다음에 경제성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맞춰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맞출 수 있는 에너지가 그럼 나올 것이냐라는 질문과 같거든요. 에너지 문제가 그렇게 다 해결되는 게 주어진다면은 인류의 식량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를 들면 뭐 그 에너지 갖고서 뭐 온실 지어가지고 식량하면 되니까요. 인류의 물 문제가 또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물 문제 해결됩니다. 에너지 갖고 담수 만들고 물 정화하면 되니까요. 에너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인류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난제도 다 해결한다는 뜻과 같거든요. 신이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열쇠는 주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